어린이를 저는요, 위한 세계미술 이야기 우리 지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캔에서는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저는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아담의 창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 고대 그리스에서 제일 처음에 맞 제일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한 게 우리의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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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이 아담이라고 생각을 하니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 나의 그 인류 최초의 인간이니까 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나의 부모님을 지금 나온 바탕으로 한 거니까 저는 아담의 창조가 제일 그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는 저는 그 90쪽에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가 가장 인상 깊고 좀 좋은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제 생각으로 검은색이란 바탕이 눈이 살짝 편안하게 되는 것 같고 여자가 예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 선배 네, 제가 그림을 사실은 별로 잘 보지도 못하고 특별히 좋아하는 뭐 그림이 없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떤 작품을 좋아하나 생각해 봤는데 좋아하는 화가 그림 있는데 그게 그 화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여기 나와 있는 드가의 작품이 이렇게 있는데 요 드가의 어떤 이런 작품들처럼 좀 이렇게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좀 멋진 그런 그림을 제가 좋아하지 않았나 해서 어렸을 때 달력 같은데 그 화가의 그림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멋진 그런 그림을 어, 좋아합니다. 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전에는 그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그거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거는 과연 뭘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요, 일단 다 좋긴 한데 제일 제일 딱 하나 제일 싫은 거 있어요. 바로 34쪽의 디너스의 탄생인데 일단은 아무리 탄생이라도 해도 너무 야해요. 네. 너무 야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예 싫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선배 어, 저는 뭐 그 작품들 중에서 보면 특별히 생각나는 그림 없는데 무섭거나 좀 이렇게 기괴하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림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어, 특히 뭐 그림은 아닌데 이 마르셀 듀상이라는 이 뭐 이거 이 사람도 화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술가가 이렇게 변기를 갖다 놓고 이것도 예술품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좀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요 샤갈의 어떤 이러한 작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너무 이렇게 이 자체만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림도 저는 많이 그 뭐야 마음에 와닿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재윤, 저는 80쪽에 있는 베르툼누스라는 작품이 그 살짝 뭐라 해야 되지? 과일이나 곡식 이런 걸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형상화한 건데 이걸 볼 때 뭔가 조금 무섭고 좀 보기가 흉측해서 저는 이 그림이 가장 불편하고 좀 보기 싫은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신기한데요? 아니, 아니, 그냥 우리가 먹던, 하면요. 잠깐만, 나도 무서운데? 지금 이렇게 사람을 형성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면은, 우리가,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이나 그런 거를 먹고 있던,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난 끝입니다. 다 했어? 네, 자, 재윤이가 말했던 그 작품 잠깐 볼까? 몇 쪽이지, 재윤아? 80쪽이요. 베르툼누스요? 응? 응. 베르툼누스, 네, 80쪽이요. 80부터 80. 어, 베르툰누스라는 작품 주세페 아르침볼도가 쓴 이 작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 네. 이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라는 거야? 음, 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게 뭘까? 과일이나 곡식 이런 것들이. 자연, 자연 그리고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먹는 것들 있잖아. 그래서 이게 아주 이렇게 풍성하다, 풍요롭다 해서 이게 이 그 황제의 그림을 그린 건데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채소 이런 걸 통해서 이 또 황제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풍요롭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서 이 그림이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선생님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때? 말 돼? 되는 것 같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윤이는 이런 건 별로야? 네, 아, 그래서 어쨌든 이 화가 이가 이런 생각 이렇게 뭐야 과일이나 곡식을 이용해서 사람을 그릴 수 있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 그 자체가 이제 놀라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뛰어난 화가다라고 했을 때 그 창의성을 얘기하는데 그 창의성이라는 거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과일이나 뭐야 채소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이런 아이디어 생각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뛰어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고, 아니면 특별한 소재를 이용해서 그 선생님이 아는 그 예술가 중에는 손톱을 모아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런 음, 식으로 이제 남들이 뭐 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은 성냥개비 가지고 작품을 만든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특별한 어떤 기법, 방법,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주세페 아르침볼더는 최소한 이렇게 어, 과일과 야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이렇게 남들과는 분명히 다른 특별한 영역을 갖춘 그런 인물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쪽 82쪽에 보면 요 화가의 어떤 이런 작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이걸 딱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누구야? 주세페 아르침볼도가 그린 작품이다라는 거를 대번에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쌤은 요 작품은 본 것 같은데 요 화가 이름은 처음 봤어. 자, 다음 재윤이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하려는 거를 두 개 준비했었는데
김지우 씨가 앞에 하나를 해버려가지고, 그, 69쪽에 보면 상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6가지의 이게 사물, 동물,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무지개를 살짝 선택했고, 무지개는 흐린 날에서 그 맑은 날로 날씨가 바뀔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흐린 어두운 거에서 밝은 걸로 바뀌는 거니까, 어둑한 날 속에서 밝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무지개를 성공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김지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어, 그러면요? 저 잘 못 들었거든요? 그 69쪽에 보면 꼭 알아야 할 미술 상식에서 상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6가지의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거 말고 다른 자신이 생각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아, 저는 해골을 골랐습니다. 해골은, 어, 죽음 말고 또, 어, 도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고고학자들이 고대의 미라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미라가 해골이잖아요. 유골이잖아요, 유골. 그래서 해골을 도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예, 저는 구슬을 보면 마법이 저는 떠올라서 구슬을 여기는 세상 세계라고 되어 있는데 구슬하면 마법이 떠오릅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속에 어떤 이런 상징을 숨겨두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때 그림을 자체로 보고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상징물을 찾아서 그 그림이 뜻하는 바를 알 수도 있어야겠다고 되어 있어서 요 그림 같은 66쪽에 대사들이라는 그림이지. 대사들이라는 그림에 요 그림이 이제 한스 홀바인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 상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해골 보여? 네, 어디 있어? 아래 가운데, 어, 길조각이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 부분에. 아이고, 어떻게 봐야 돼? 이거 맞아? 네, 요게 이제 해골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쌤 이게 이렇게 아, 나 내가 가는 방향하고 달라. 거꾸로 보여주니까. 요게 이제 해골 어떤 그런 분들인데 요 해골이 상징하는 게 뭐라는 거야? 죽음, 허무, 허무나 죽음.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 것들을 바니타스라고 한다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죽음을 상징하는 사물들을 메멘토 모리라고 한다고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대? 그 잡고 있는 그 손에, 음, 칼 손잡이에 음. 이들의 당시 나이가 숨어져 있다. 당시 나이가 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
파란 지구본처럼 생긴 것은 밤하늘에 별자리가 그려진 천의 구애라서 음, 어, 해시계와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4분의 천체 관측 장비가 있다. 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그림 안에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숨겨놓은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이렇게 해골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넣어서 상징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그 재윤이가 무지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부였는데 요즘 무지개는 뭘 또 혹시 상징하는지 알아? 요즘에 현대 들어서 음, 현대 들어서 무지개는 요걸 상징한답니다. 요 무지개, 요런 무지개가 뭘 상징한대? 샤이니. 요 에? 무지개가 동성애. 어, 동성애가 뭔지 알아? 아니요. 어,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동성애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그런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뭐 시위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무지개 깃발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어떤 그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엄격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무지개가 들어가는 건 무조건 다 압수한다는 거야. 장난감 이런 것들도 무지개는 아예 못 사용하게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데 여기 무지개는 우리는 보통 무지개 하면 색깔이 몇 개야? 7개. 우리는 일곱 색깔 무지개인데 지금 여기 책 69쪽에 나오는 무지개는 혹시 색깔이 몇 개로 보여? 음, 7, 야? 7. 69쪽에 나오는 것도 일곱 개로 보여? 네. 사실은 무지개 색깔은 일곱 개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일곱 개라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또 다섯 가지 색깔로 보는 경우도 있고 여기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무지개는 여섯 가지 색깔 여섯 가지 색깔로 또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상징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의미 부여를 또 어떻게 하느냐,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상징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이 책은 커다랗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의 그 구성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세 가지 뭐뭐뭐가 들어있어. 여기 보니까 이 책은 미술, 어, 그림, 미술 작품, 상, 그림을 비롯한 미술 작품과 미술 작품에 대한 뭐 상, 설명 설명. 나와 있지. 그 미술 작품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대사들이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이런 미술 작품에 대한 설명, 그걸 그린 뭐 그 작품을 그린 화가, 화가들에 대한 안내, 화가들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술 상식, 어, 미술 상식이라고 해가지고 미술과 관련된 그런 기법, 뭐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음, 지우는 뭐하니? 지우 있긴 해? 저 읽고 있어요. 어, 또 음, 세 번째로는 요게 나와 있습니다. 뭐? 미술사, 미술사가 뭐야? 미술 만든 사람? 미술 만든 사람이 미술사야? 미술의 네, 뭐? 그림 만든 사, 미술사, 미술의 역사. 즉, 미술이 어떻게 흘러갔나, 미술이 어떻게 발전했나, 미술의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 책에 쭉 소개된 미술사가 한꺼번에 정리된 부분 있지. 몇 쪽에? 그 마지막에 있는 어, 제일 마지막에 248쪽, 그쪽 보겠습니다.
부록으로. 아,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미술관도 나와 있구나. 미술관, 대표적인 미술관도 소개해주고 있네. 보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248쪽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 미술사조. 아, 한눈으로 보는 미술사의 흐름, 그 미술사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무슨 미술? 원시미술. 원시미술. 그 다음에, 이집트 미술. 아, 사실은 원시미술 다음에는 우리가 고대미술이요, 고대미술. 근데 고대미술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이집트 미술. 이집트, 고대 그리스, 로마. 그렇지. 이집트와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고대 미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이 원시 미술, 그다음이 두 번째가 고대의 어떤 그러한 미술들이 나와 있고 이 책에는 바로 이 고대 미술부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주 짧게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세미술. 중세 미술. 그래서 원시 시대다, 뭐 고대다, 중세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주는 그런 중세 미술이 있고, 그 다음이 르네상스. 르네상스 북유럽미술. 시대의 미술이어서 이 책에서 그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을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고, 르네상스 미술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비중을 크게 해서 중세 그 르네상스 미술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너리즘. 매너리즘이라고 해서 잠깐 그 매너리즘 시대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이 바로크 미술. 바로크 미술, 그 다음이 로코코 미술. 로코코 미술, 그 다음이 신고전주의. 신고전주의, 그 다음에 낭만주의. 낭만주의, 그 다음이 사실주의. 지우는 뭐해? 저요? 음, 저 지금 이거 너 어디 하고 있는지 알아, 지우야? 너네 둘 다 왜 화면을 끄고 있어, 그런데? 너네들이 화면을 끄고 있으면 재윤이처럼 반응이라도 제대로 보여야 지우야, 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선생님 알 수 있지 않을까? 어, 자, 사실주의 다음은 지우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디 지금 지우는 지금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재훈이하고 나하고 지금 둘이만 하고 있는 거야, 계속. 249쪽입니다. 네, 사실주의 다음이 뭐야? 인상주의, 그 다음 재훈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읽겠습니다. 인상주의 다음이. 신인상주의. 그 다음, 후기 인상주의. 그래서 이제 보면 인상주의가 다시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소리가 인상파가다라는 부분들이 또 이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대로 넘어와서 이제 근대 미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다음, 표현주의. 음, 야스파, 음, 초현실, 표현주의. 음, 자방주의. 지방주의. 지방, 그 다음이 하바트. 파바트. 이 팝아트가 지금 현재 우리 현대 미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BC 35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2020년대까지 이런 미술 사조의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각 시기별로 그런 그림들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고, 특히 여러분들 여기는 뭐 바로크 미술이다, 로코코 미술이다, 신고전주의다, 낭만주의다, 사실들인데 이런 그림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왜 이렇게 불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또 이렇게 배울 어떤 그런 내용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양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을 어떤 그런 필요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활동 여기 나와 있는 매너리즘은 뭐고 바로크 미술은 뭐고 로코코 미술은 뭐고 해서 그것들의 특징들을 조사해 보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 찾아서 매너리즘에 대해서 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지, 매너리즘은 뭔지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여기 책에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들이 쭉 나와 있고 막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걸 찾아볼 때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훑어볼 수도 있지만 이 책은 263쪽에 뭐가 있어? 263쪽에 뭐가 있어? 263쪽에 찾아보기. 찾아보기가 있어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지. 매너리즘 어디 나와 있대? 음, 83쪽이요. 매너리즘은 83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83쪽은 아까 여러분이 봤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83쪽. 자, 매너리즘이 뭐래?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으로 새로운 것이 없고 독창성을 잃은 상태. 그래서 사실은 매너리즘이라는 이거는 뭐 미술을 그리는 방식이나 이런 건 아니야. 그냥, 어, 독창성, 한마디로 말해서 독창성을 뭐해? 잃은 일은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디와 어디 사이, 어디와 어느 시대 사이에 있대?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그 사이. 시대. 르네상스 시대와 와. 바로크 시대 사이에.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르네상스 미술이 아주 엄청나게 크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는 아까 여기 그림에서 봤지만 중세 미술을 뛰어넘어서 르네상스 미술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특별히 이제 뭐야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변함없이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상태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미술에서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매너리즘에 빠졌다. 지우하고 재윤이가 선생님하고 독서교실 공부를 꽤 1년 넘게 막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책도 열심히 읽어오고 질문 준비도 열심히 해오고 수업하는 태도도 좋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매주 화요일 되면 그냥 당연히 하는 일, 의례껏 하는 일, 그냥 하는 일, 뭐 이런 식으로 습관처럼 해서 뭔가 새로운이나 독특한 어떤 그런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식은 상태. 이럴 때 우리가 뭐에 빠졌다 그러는 거야? 매너리즘.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가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귀는데 처음에는 막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고 막 그 여자친구에서 뭐를 할까 막 하고 막 만나면 너무 좋고 막 그랬었는데 막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뭐해? 만나는 게 응? 질려요. 질린다고 해야 되나? 그 만나기 만나는데 좋긴 좋고 편하긴 편한데 그런데 이제 뭐야?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런 흥분, 열정, 막 설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사라지고 그냥 뭐 일요일이니까 그냥 만나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데이트 만나니까 만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뻔한 되풀이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그걸 보고 뭐에 빠졌다 그런다는 거야? 매너리즘.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야. 독창성을 잃은 어떤 그런 상태야. 자, 그럼 매너리즘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들려? 긍정적으로 들려? 부정적으로 들려? 부정. 부정적. 부정적으로 들린다는 얘기. 근데 매너리즘이 과연 나쁘기만 한 걸까? 아니요. 아니요. 매너리즘을 여러분이 변호한다면, 그 음, 우리 그 매너리즘에서 하는데 음, 그냥 습관처럼 계속 잘하고 잘하는 것들도 계속 있을 수도 있긴 해요. 뭐라고? 계속 습관처럼 음. 계속 잘하는 게 아니, 계속 있고, 잘하고 하면 그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니지. 계속 변화하고, 계속 뭔가 더 잘하고 이러면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니지, 지구야. 아니 그냥 어, 계속 잘하고 그 무슨 말이야? 계속 잘하고가 무슨 상태야? 그냥 계속 최고급으로 잘하 잘하고 있고 아, 잘하고 있고. 뭐 이미 최고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그 최고를 계속 유지하는 거라고? 네.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져도 상관없다고?
어쨌든 그렇게 재윤이는? 계획하는데, 응? 아예 그것 자체가 매너리즘이 아니까 어차피 계속 잘하고 있는 건데, 재윤이는? 음, 매너리즘을 변호한다면? 음, 사람들이 계속 막 쉬운 일이나 이런 것만 도전하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쉬운 일만 습관이 되면이면 딴 거를 못하고 막 나아가지 못하는데 어려운 일이나 하기 어렵거나 좀 특별한 일 같은 거를 계속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건 어려운 거니까 더 쉬운 거는 할 수 있어져요. 음, 자, 그래서 매너리즘이라는 건 여기 말한 대로 이렇게 독창성을 잃은 상태라고 그러고 틀에 박힌 일정한 형식으로 새로운 것이 없이 그냥 기존의 것만 그냥 계속 그대로 뭐 하는 거? 되풀이하는 거. 뭐 생일 됐으면 그냥 당연히 뭐 의뢰 거 뭐 하는 거. 케이크 먹고, 그냥 뭐 선물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주말 됐으면 그냥 의뢰 것도 그냥 뭐 외식 한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독창스러웠던 이런 상태가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매너리즘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편안함, 익숙함. 편안함, 익숙함이에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익숙하다는 거는 사실은 독창성,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근데 하던 걸 그냥 그대로 하면 특별히 에너지를 더 많이 쓸 필요가 네. 없는 없어요. 거지. 이미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여러분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맨날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뭔가요? 요 질문은 책이 바뀌어도 그냥 그대로 뭐 하면 돼? 그대로 하면 계속, 되잖아. 그럼 네. 여러분, 이 책에서는 뭘 해야 되지? 뭐 새로운 얘기를 할까? 이런 걸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생각. 신경을 생각하고 쓰세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편안하고 익숙하니까 얼마나 좋아. 하지만 문제는 매너리즘에 빠지면 우리 인간의 뇌를 자극하고 뭔가 그 새로운 것들을 함으로써 더 발전하고 성취해 갈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의 기회는 또 사라진다라는 그런 또 이렇게 뭐야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매너리즘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 보기에는 이게 왜 매너리즘이 미술 사조인가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렇게 어렵지 않나. 다만 이제 르네상스 시기와 바로크 미술 시기가 워낙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있다가 확 뛰어올랐어. 확 뛰어올랐어. 그럼 이게 르네상스 시대야. 그러다가 이게 일정 정도 이렇게 유지가 돼. 그러다 또 한 번 확 뛰어올랐어.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상태? 바로크 미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르네상스 미술, 바로크 미술. 근데 이 르네상스와 바로크 미술 사이에 요 구간에서는 거의 그냥 변화가 없이 유지되었다라고 할 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야? 매너리즘.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어떤 그러한 시기, 요걸 보고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바로크 미술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크. 음, 1600년대에 들어와서 마켈란젤로, 메리시다, 라바조와 자느 로젠도 베르니니에 의해서 미술은 명암이 극대화되고 역동적인 동작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정적인 르네상스 시대 미술과 비교하면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으로 느껴졌다. 자, 그래서 바로크 미술은 한마디로 어떻다는 거야? 바로크 미술은. 응? 바로크 미술은. 바로크 미술의 특징만 얘기해봐. 뽑아서. 지금 재현이가 읽어줬는데, 바로크 미술의 특징만 뽑아서 얘기해보면. 음, 파격적이다, 자유분방하다. 어.
자, 그 전에 명화, 명암이 뭐 역동적인, 됐다? 극대화되었다. 또 역동적인 동작이 역동적인 집중되기 시작했다. 동작을 나타냈다. 그래서 자유분방하고 자유분방하고 뭐다? 파격적으로 느껴졌다. 파격적이다. 그 전에 르네상스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이러한 미술을 우리가 요렇게 바뀐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바로크 바로, 미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로크 미술이라는 바로크라는 낱말의 뜻은 뭐래? 일그러진 진주, 일그러진 진주라는 거는 진주가 있는데 일그러졌다는 얘기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부정적이라는 거야. 일그러진 진주. 그래서 왜 그러면 일그러진 진주라고 했다는 거야? 파격적, 응? 왜 일그러진 진주라고 왜 이 시기를 일그러진이라는 그런 부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야? 파격적이고, 파격적이어도 파격적으로 잘해주면 우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음, 파격적인 대우를 했다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럼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냐고.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알아? 248쪽 아니에요? 뭐? 몇 쪽? 248쪽. 288쪽으로 왜 보고 있어 지금? 바로크 미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네가 바로크 미술을 찾아야지. 바로크 미술이 어디 나와 있나? 아, 사람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응. 그래서 바로크 시대를 일그러진 진주라고, 그래. 그렇게 써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재현아. 음,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막 최고로 좋은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고 최고로 여겨서 그냥 일반 진주보다 좀 더 빛나고 막 그런 시기였는데 응. 바로크는 좀 파격적이고 자유분방하게 나타내져가지고 사람들의 인기가 없으니까 응. 그래서 일그러졌다라고 표현된 것 같아요. 그렇지. 지우야 지금 몇 쪽 보는지 알아? 지우야? 네? 지금 몇 쪽 보는지 알아? 어디 하는지 알아? 아직도 못 찾았어? 지우야 말을 해야 선생님이 알지. 아직 못 찾았어요. 자, 어디가 찾아본다 그랬어, 네가. 찾으려면. 쉽게 찾으려면. 선생님 아까 찾아보, 찾아보기 가서 바로크를 찾아, 바로크. 몇 쪽이 나와 있어? 95, 95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네가 95쪽을 펴면 되잖아. 뭐라고? 95쪽. 그 소리는 아까부터 95쪽 갖고 재현이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우가 어디서 혼자 헤매고 있었냐고, 지우야. 그러면 안 된다고. 따라와야 된다고. 네가 앞장서 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재윤이가 말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가 최고였어. 그래서 르네상스는 완벽한 진주, 완벽한 진주. 완벽한 진주라고 생각해, 르네상스 시대를. 완벽한 진주가 진짜 진주가 아니라 그만큼 뭐하다? 값지다, 귀하다. 진주가 귀한 보석이잖아. 그런데 이 바로크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와 달리 명암을 극대화하고 역동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자유분방하게 그리고 파격적이게 그린 게 그 당시 사람들은 못마땅했다. 못마땅. 그래서 왜 완벽한 진주를 니들이 뭐 해놨냐? 응? 일그러뜨려 놨냐? 찌그러뜨려 놨냐? 그래서 이건 찌그러진 진주 시대라고 해서 바로크 시대, 바로크라는 그런 이름을 줬다는 거야. 여기는 이 다비드, 미켈란젤로, 다비드, 뭐 이런 그 상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상당히 뭐야? 최고의 미술을 생각을 하잖아. 네,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뭐야? 좋게 생각하지를 응, 않았었다는 거. 됐니? 네. 네. 바로크 미술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어. 자, 바로크 미술 다음에 무슨 미술이었어? 어, 아까 바로크 미술 다음에 무슨 시대였어? 로코코 미술. 그렇지, 로코코 미술이지. 자, 로코코 미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지우가 찾아서 얘기해보자. 우리 지우가 찾아서 얘기하는 거 재윤이가 맞는지 얘기해주고.
우리가 그 바로크 미술이 특징은 명암이 극대화되었다, 역동적 동작을 나타냈다,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이었다 이런 것처럼 로코코 미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특징만 딱 뽑아서 얘기해줘. 다른 거 막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말고. 지금 찾았어 로코코 미술? 네, 찾았긴 찾았는데, 찾았으면 이제 잘 읽어보고 나서 로코코 미술의 특징만 붙잡아갖고 얘기해봐. 아, 커다랗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겠네. 로코코 미술의 특징. 그랬어요. 뭐, 로코코는 음, 그 프랑스 태양 왕 루이 14세가 좋아했던 양식이고, 자, 그건 필요 없고 여기 봐봐. 명암이 극대화되었다. 역동적인 동작이다.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이다. 이런 식으로 그 미술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예, 음, 그 지금 네가 한 것도 맞는데 미술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자, 또 그 가시덤불처럼 꼬불꼬불한 장식의 기법, 그렇지. 꼬불꼬불한 장식기법을 사용하는 게 로코코 미술의 특징이라는 거야. 또 그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핑크색, 에메랄드색, 하늘색과 같이 훨씬 밝고 부드러운 화려한 색을 사용했다. 밝고 부드러우며 화려한 색. 예를 들면 핑크, 에메랄드, 에메랄드 뭐야? 하늘색, 하늘, 하늘색, 뭐, 밝고 부드러우면 화려한 색 사용.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또 재윤 역시 찾았어? 어느 사조보다 음, 화려하고 행복한 그림들이 이 시기에 그려졌다. 화려하고 행복한 그림. 예를 들면 화려한 예를 그림. 들면은 그냥 그 그네나 응? 그네나 아니지. 화려하고 행복한 그림을 113쪽에 뭐가 화려하고 행복한 그림으로 뭘 그렸다는 거 나와 있잖아, 거기. 재윤이 뭘 그렸대, 화려하고 행복한 그림으로. 예를 들면, 파티와 놀이, 소풍. 파티, 놀이, 아, 소풍, 이런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잖아. 이런 순간을 담아서 그린 작품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든 게 지우가 말했던 무슨 작품? 그네 여기, 장 오늘의 프라고나르가 그린 그네라는 작품이라는 거야. 근데 그네가 왜 화려하고 행복한 그림이야? 왜냐면은 그 그네에서 그냥 그 여인의 그 옷이 자꾸 그 막 밝고 막 그렇고 그렇지. 좀 여인의 이 옷이 드레스가 아주 엄청나게 화려하다는 얘기야. 우아하고. 어? 게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네 타고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 거야, 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시대? 로코코 시대의 양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113쪽에 보니까 여기 이게 뭐야? 이걸 뭐라 부르지? 그 무슨 장이라고 그러나? 식기 놓는 그 장이잖아. 이 장에 보니까 네? 로코코 미술이라는 거가 느껴져? 뭐에서 느껴져? 그 장에 꼬불꼬불한, 꼬불꼬불한 장식을 엄청나게 해놨잖아.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렇게 꼬불꼬불한 장식을 막 활용해서 이런 그 가구라던가 뭐 이렇게 꾸미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무슨 양식? 로코코 양식을 가지고서 그 건물이나 그 가구를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니? 네, 그럼 여러분들이 로코코는 구별할 수 있겠어? 네. 네. 로코코는 이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확실하게 로코코 미술은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구별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로코코 다음에 신고전주의, 신고전주의. 자, 신고전주의라는 거는 원래 뭐가 있었다는 거야?
고전주의. 고전주의가 있었다는 거야. 이 음, 신이라는 말은 고전주의를 새롭게 해석했다는 거야. 새로운 고전주의라는 뜻이야. 그럼 이 신고전주의는 도대체 뭔지 이번에는 재윤이가 찾아서 설명해 주고 재윤이가 한 게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 하겠는데 역시 신고전주의 어디 있는지 찾아갖고 여기 우리가 바로크에서 얘기했던 거, 로코코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해당되는 것만 딱 뽑아갖고 얘기해 보자. 음, 자, 신고전주의는 뭐야? 어, 시대의 영웅의 역사와 신화 속 영웅의 모습으로 사실보다 과장해서 그렸다. 그것도 맞네. 자, 시대의 영웅을 역사의 신화 속 영웅의 모습으로 사실보다 과장해서 그림. 아까 로코코는 화려하고 행복한 그림, 하여튼 우리 소품 같은 걸 주로 그렸더라면 여기는 시대의 영웅을 역사의 신화 속 영웅의 모습으로 사실보다 과장해서 그렸대. 뭘 그렸나가 다르다. 여기 시대의 영웅을 그렸다는 거야. 또 음, 르네, 르네상스 미술과 성격, 신화, 역사적 사건 등 고전적인 내용을 미술에 담아 당시 사회를 비판했다. 그렇지. 자, 르네상스 과 성경, 신화, 역사와 역사적 사건 등 무슨 내용? 고전적 내용을 어, 가지고 내용으로 당시 사회 비판. 근데 어쨌든 이 고전적 내용을 그렸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말 나오잖아. 고전적 내용. 그럼 뭐가 고전인 거야? 여기서. 역사적 사건 등 르네상스 미술과 성경 신화 역사적 사건이니까 이 르네상스 시대 이전의 그런 내용들 이게 고전주의인 거야. 그러니까 매너리즘 바로크 로코코보다 더 뭐한 거? 전, 더 전에 있었던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했던 거야? 고전인데 고전, 그 고전 옛날 거를 다시 뭐에다가 꺼내다가 새롭게 그렸다고 해서 신고전주의가 되는 거야. 이해가 가? 네, 그래서 결국은 매너리즘 바로크나 로코코가 아까 바로크가 일그러진 뭐 저기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결국은 르네상스에서 벗어난 거잖아. 바로크나 로코코는. 네, 그런데 신고전주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르네상스 르네상스 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친 거야. 이해가? 네, 네. 이런 식으로 그 미술의 역사도 보면 마치 시계추처럼 이 시계추가 이렇게 가 이쪽으로 그러다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시계추가 돌아간다. 갔다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르네상스 시계에 있던 것들이 바로크 로코코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신고전주에서 다시 이렇게 고전주의로 돌아왔다는 거지. 됐니? 네, 자, 신고전주의 다음은 뭐야? 낭만주의. 자, 낭만주의. 요거는 지우가 네. 찾아서 낭만주의, 낭만.
낭만주의 어디가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야 돼? 그, 아니, 찾았어요. 음, 18세기 중반에 시작된 낭만주의 시대에는 화가의 감정, 생각, 느낌을 본격적으로 작품에 담기 시작했어. 자, 그럼 뭐라고만 쓰면 돼? 화가의 뭐? 화가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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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생각, 느낌을 느낌을 담았, 본격적으로 작품에 담기 시작했어. 또, 특히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란 이야기보다는 자연이 주는 위대한 감동과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뭐만 쓰면 돼, 거기서는. 그렇게 풍경화가 미술의 중심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뭐, 풍경화. 그러니까 자연이 주는 위대한 감동을 그렸으니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음, 그게 바로 풍경화지. 풍경화가 자연을 그린 거잖아. 네,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고. 또, 네. 자, 여기는 성경과 신화, 여기 성경과 신화를 그렸지. 네, 역사 사건을 그렸지. 네. 신구전주의는. 근데 여기서는 낭만주의에서는 성경과 신화를 어떻게 했대? 주제로 한 작품도 작가의 개인적 해석으로 그렸어. 결국은 그러면 신고전주의하고 낭만주의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뭔가요?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어, 이런 역사적 사건이나 그런 것들로 막 그, 자기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나 그런 거를 다그 기반을 해서 만들었는데 요거 낭만주의에서는 뭐 다른 것들로 자연이 주는 것들이나 뭐 그 학파들이 생각을 해서 만든 작품들이 많았다. 자,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말은 다르지만 사실 색깔 다 같은 거야. 뭐 화가의 뭐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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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느낌 이런 감정, 생각, 느낌 결국 인간의 뭐 내면, 내면, 내면 그리고 뭐 개인적 개인적 해석, 개인적인 해석. 해석 이거 무슨 얘기냐? 지금 지우 배경 화면으로 있는 저 개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개는 지우가 보든 재윤이가 보든 내가 보든 사실 개 그 자체는 뭐 한 거야? 같아요. 같다. 똑같아야 되지. 그럼 지우가 그리든 재윤이가 그리든 내가 그리든 개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신고전주의야. 쉽게 말하면 고전주의야. 근데 낭만주의에서는 지우가 이 개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 지우는 그 개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감정을 담는 거야. 재윤이는 저 개를 보면서 입맛이 다져 막, 저거, 와, 맛있겠다 막 그래. 그럼 먹고 싶은 마음을 막 그리는 거야. 선생님은 저 개를 보면서 막 공포에 떨어. 그럼 내 공포를 내 담는 거야. 이런 게 바로 뭐라는 거야? 어, 어? 감정? 뭐라고? 그런 내면, 감정을 내면. 담아 그림을 그리는 게 뭐라고? 저 개를 어, 마음을 담아서 그리는 낭만. 그게 바로 낭만주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써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를 봐야 한다는 거야. 그럼 신고전주의에서 다시 어떻게 낭만주의는 다시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지금 고전 르네상스에서 바로크 로코코로 이렇게 갔어. 그다가 신고전주의 이렇게 돌아갔지. 네. 근데 낭만주의는 다시 신고전주의에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뭐해? 다시 인간 쪽 다시 오더란 얘기 이렇게 다시 오더란 얘기 이런 식으로. 자, 낭만주의 다음은 재윤이. 사실주의요. 아? 사실주의. 자, 사실주의는 또 뭔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본래 의미와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된 의도까지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린 예술사주다. 뭔 말이야, 그게. 음, 본래 의미와 본래 본래 의미와. 음, 의미와 그런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된 의도까지, 의도를 의도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린 사실적으로 예술사조이다. 그렸다. 그래서 어, 사실주의 화가들은 사회의 부조리와 국민들의 힘든 일상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 사회의 부조리와 국민들의 국민들의 힘든, 일상을 그렸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국민들이 힘든 일상 뭐 어, 노동. 고된 노동하는 모습. 그럼 요 사실주의의 그 작품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작품들하고 이 로코코하고 아주 다르겠지. 네, 로코코는 화려하고 행복한 그림, 파티 놀이 소풍을 했는데 여기는 고된 힘든 일상을 표현했다는 거야. 또 여기 보면 여기는 사람마다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는 뭐야 아주 뭐하게 그렸다는 거야? 실적,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낭만주의하고 사실주의는 또 뭐해? 다른 거지. 네, 낭만주의에서는 그 느낌,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더 주겠다라면 사실주의는 말 그대로 뭐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이런 점에서 또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뭐야?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네, 여기서는 당시 사회를 비판했다는 건 똑같아. 사회 네, 부조리, 잘못된 걸 비판했다는 건 똑같아. 근데 여기는 네.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의 영웅 같은 걸 그렸는데 여기는 국민들의 힘든 일상을 그렸다는 점이 달라. 방식이. 신고준적 사실주의는. 자, 그 다음에는 인상주의. 자, 인상주의, 지우. 에, 인상주의란, 잠깐만요. 인상주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시작된 자, 그런 거 미술사조로 다 빼고, 그런 거 다 빼고 필요한 것만 써. 필요한 거 여기 필요한 것만 얘기하라고. 이런 식으로. 미술사조로 빛의 변화가 주는 느낌의 색으로 표현했다. 빛의 변화가 주는 느낌을 색으로 표현했다는 게 여태까지와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에요. 그동안은 달리 빛의 변화. 즉, 여러분들이 똑같은 건물도 아침에 보는 건물과 점심에 보는 건물과 저녁에 보는 건물은 똑같아. 근데 그 빛이 어떻게 빛이냐에 따라서 뭐 하다는 거야? 다르다. 다르게 보이다는 거야. 그 다른 느낌을 잡아서 그랬다는 게 인상주의라는 거야. 그래서 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대? 그, 인상주의는. 뭐? 빛이 내는 색과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 그래서 빛이 변화준 느낌의 색으로 표현했다잖아. 한 얘기고. 그래서 뭐가 달라?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은 뭐가 달라? 다른 것과. 특징이 뭐래? 음, 그, 그 화구를 들고 야외로 나가서 빛의 변화를 연구하고 그 느낌의 작품을 말하 그 빛의 변화가 준 느낌이 이렇게. 그래서 또 뭐가 달라? 아, 빛의 변화를 기름으로 부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경계한 모양보다는 빠른 질, 특히 물감을 띄고 바르는 기법을 주로 사용했어. 그럼 거기서 지금 필요한 게 뭐야?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인상주의는. 인상주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러니까는 다른 거 경계한, 필요, 결국 중요한 거만 얘기하라고 지우야. 그래서 결국 그 필요한 건 경계한 모양보다는 빠른 붓질, 특히 물감을 띄고 바르는 기법을 주로 지우야, 사용했다. 지우야, 어? 지우는 어?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라고 돼 있어 문장이.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 뭐밖에 없어? 지우에 대한 정보는. 네? 잠깐만. 지우는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입니다라는 아니라 거.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뭐만 뽑으면 돼? 지우가 아, 어?
지우가 4학년이 아니라 5학년입니다라는 문장이 있어.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뭐만 뽑으면 돼? 4학년, 5학년. 4학년이 아니라 5학년이라는 문장을 뽑아야 돼? 거기서 뭐만 뽑으면 돼? 4학년이랑 5학년이랑, 그걸 다 뽑아야 돼? 4학년이 아니라 5학년. 아, 도윤아 뭐만 뽑으면 돼? 지우는 5학년이다. 그 지우는 5학년이라면 뽑으면 되잖아. 4학년이 아니라는 얘기는 5학년이라고만 알려도 4학년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그럼 여기서 뭐만 응. 지금 네가 이것도 그래서 뭐만 뽑으면 돼? 인상주의는 어떻다는 거야? 빛의 변화를 그거 그림으로 했잖아. 그리기에는 지우야, 빠른 빛이 제발 한 얘기 좀 그만하고 필요한 건 뽑자고, 필요한 것만. 지금 우리 그 연습하고 있는 건데. 빠른 빛이 특히 물감을 찍어 빠른 바르는 붓질이라는 거야. 빠른 붓질을 했다는 거야. 또 특히 물감을 찍어 바르는 물감을 법. 찍어 바르는 기법을 사용했다는 거야. 이거 안 나오는 거잖아. 또 어, 흰색을 많이 썼다. 흰색을 많이 썼다는 거야. 써서 그린 그림이 많다는 거야. 이런 게 인상주의 그림의 뭐라는 거야? 특징이라는 거야. 이런 특징들만 너가 정확하게 딱딱딱 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됐니, 지우야? 네, 그럼 요 인상주의가 그럼 이 앞에 있는 이런 사실주의와 또 뭐 한 거야? 또 다른 거지. 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제 빛의 변화 때문에 그 빛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그 빨리 그려야 되고 빠른 붓질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감을 막 찍어 바르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뭐 흰색을 많이 쓰고 그래서 흐린 그림이 많고 이런 게 인상주의 그림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다 말았는데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그러면 신인상주의는 인상주의가 또 뭔가 또 뭐 달라진 거지. 새로워진 거지. 그럼 신인상주의는 뭔지, 후기인상주의는 뭔지, 표현주의, 야수파, 초현실주의, 지방주의, 팝아트 이것들은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해보는 것들도 정리해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책을 이렇게 한 번만 쭉 이렇게 읽어봐 가지고는 아 사실은 뭐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만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한번 뭐 해주면 정리해주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라는 것들이 단지 눈으로만 이렇게 읽는 것들이 독서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만 독서가 아니라 이렇게 정리해보는 어떤 그런 활동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독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코피아난 아저씨네 푸드트럭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코피아난이라는 인물은 실제 인물인데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도 유엔 사무총장 있었던 거 알아? 음, 누구? 몰라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어, 그 우리나라도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분이 계신데 여기 코피 아난이라는 분과 함께 유엔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 계세요.